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입니다. 벌써 목요일이고요. 마켓나우 2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다행히 지수로는 그리고 시장 반등이 나오고 네,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점인가 궁금해하시면서 관심 갖고 보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전히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지, 만약에 투자를 하더라도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지 오늘도 그런 내용 챙겨드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우리 시간은 이제 밤늦게 나오겠습니다만 역시 8월 고용 보고서 예. 중요하고요. 따지고 보면은 이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된다고 한 다음에는 또 이제 9월 또 중순에 있는 FOMC에서 또 연준이 금리를 또 얼마 올릴 거냐. 네, 얼마 내릴 거냐, 뭐 이런 오늘 부분. 이제 졸트 나온 것만 봐서는 50bp 내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 CME 패드워치 그 전망이 조금 더 올라가더라고요. 40%대로 뭐 그런 게 또 있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시장은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불확실성이 이렇게 다시 생겨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 있다는 건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투자 심리가 썩 그렇게 명쾌하게 좋은 건 분명히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저희 오만한 인터뷰에서 좀 통념을 뒤흔드는 얘기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2시간 놓치시면 네. 후회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랑 2시간 동안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현재 구간 주요 이슈부터 짚어주시죠. 네,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 지수가 양지수 모두 1%가 넘게 반등을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뉴욕 시장 그 전날에 급락에서 좀 벗어나는 분위기긴 한데 명쾌하게 탁 반등을 정말 잘했다 이런 느낌 정도는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사실 어제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술적 반등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거고 또 좀 전체적인 버블 섹터들 보면은 딥페이크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카지노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익숙했던 반도체, HBM, 그다음에 무슨 전선, 전력 설비, 화장품, 음식료 이런 쪽은 사실은 좀 찾아보기가 보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이런 테마들이 시장을 어쨌든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순환매긴 한데요. 아쉬운 거는 이제 새로운 게 나오는 거는 좋은데 이게 생명력이 길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루하루 좀 바뀌고 있다라는 이런 점들도 시장의 여러 가지 좀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아쉬움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테마에도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빠르게 접근해서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은 건 분명한 그런 시장. 그만큼 투자에는 좀 더 신중하고 경계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카지노 섹터가 새로 올라온 게 지금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최근 며칠 동안 조정을 좀 받았던 딥페이크하고 보안이 오늘 다시 NFT까지 다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죠. STO는 오늘 조금 더 버블 사이즈가 큰 거 보면 탄력이 조금 더 오늘은 붙은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한 사흘 연속 상승하는 그런 섹터가 되겠고요. 다른 데를 좀 보면 지금 빨간 색깔이 비교적 선명한 쪽들 보면 게임, 화장품, 통신, 해리스 부통령,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증권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색깔은 좀 옅지만 플러스권에 있는 데가 이제 제약바이오, 방산, 쿠팡, 우크라제건, 은행, 풍력, 대왕고래, 건설, 조선까지고요. 오늘 원전하고 보험 쪽이 조금 부진합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체코 이 원전 수주 이후에 결국 이제 웨스팅하우스 변수가 생겼죠. 체코 쪽에서는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최종 계약까지 이루어질 때까지는 지금은 이런 약간의 또 역시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 최종 계약이 내년 3월 정도에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원전에 대한 부분은 좀 이렇게 리스크를 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가 되겠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험 관련 같은 경우는 좀 회계를 부풀렸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 실적이 좀 좋았던 부분에 대한 이런 반작용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들. 이 부분은 이제 금융당국과의 어떤 조율 문제가 남아 있어서 이것도 역시 좀 보험주도 당분간은 지켜봐야 될 텐데 반면에 또 보험주는 또 밸류업 또그 관련된 수혜주로 또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다는 점도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큰 버블이 좀 3개인데요. 딥페이크, 보안, 카지노. 딥페이크와 보안은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지노 새롭게 좀 올라와서 카지노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내국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가 강원랜드가 유일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전용 카지노 회사들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강원랜드에서 새로운 재료가 오늘 나와서 이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가 조금 전에 공시를 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의 면적과 게임 기구를 확대하는 데에 대한 허용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베팅 한도도 좀 대폭 좀 상향 조정이 됐고요. 내용을 보면 카지노 면적을 5,748m, 게임 기구 수를 300대 늘리는 내용의 이 카지노 변경 허가를 받았다는 게 공시의 주요 내용이고, 이렇게 되면 게임 기구 같은 경우 테이블이 200대에서 250대로 50대 늘어나고, 그다음에 게임 관련된 이 머신 이제 그런 부분들도 현재 1,360대인데 이게 1,610대로 대략 한 50대 정도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테이블도 늘어나고, 그러면 손님을 이제 받을 수 있는 테이블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머신도 한 250대 정도 늘어난다는 그만큼 적어도 250명이 바로 또 게임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그런 매출 증대가 기대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외국인 전용존 이용 대상 역시 기존의 외국인 시민권자에서 영주권자까지 확대가 된다는 점도 역시 고객들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베팅 한도도 최대 30만 원인데 이제는 최대 3억 원까지, 그러니까 베팅 한도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점, 이 부분도 참고를 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당연히 강원랜드 가장 큰 수혜가 대상이 되니까 10%가 넘게 오르고 있고, GKR하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회사 업체가 되겠죠. 여기도 6%, 4% 가까이 이렇게 5% 가까이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 코텍은 카지노용 이 모니터 이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카지노용 전문 모니터 생산업체로서는. 그래서 코텍도 오랜만에 이름을 올리면서 6%가 넘게 오르고 있고요. 또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카지노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다 보면 롯데관광개발 같이 이렇게 외국인들을 특히 좀 전문적으로 국내로 유입시키는 인바운드 개념의 이런 관광회사 역시 여행사 역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돼서 3%가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카지노 관련주들 이 정도 좀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딥페이크 보안 오늘 굉장히 큰 버블 사이즈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들어가 봐야 되겠죠. 딥페이크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예, 딥페이크와 관련돼서 정부와 정치권 사실은 거의 일심동체로 빠르게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법무부 얘기가 되겠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에서 이 딥페이크 분석 장비에 12억 원을 증액을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이 보안과 관련해서 정부가 굉장히 좀 강도 높은 그런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차세대 검찰의 포렌식, 재범지구 감지 관련 연구 예산 등 이 첨단 과학 장비 도입한 이런 부분들도 좀 포함이 돼 있어서요. 딥페이크와 관련돼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이런 빠른 대응이 조금 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예상이 되고, 이 딥페이크 관련돼서는 결국은 AI와 관련된 일종의 이제 부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AI 기술의 이제 이런 적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좀 빠르게 불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모니터랩, 오늘은 모니터랩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네요. 센즈랩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2% 오르고 있고, M83 14%, 한싹도 오늘 13% 넘게 오르고 있고, 딥페이크 관련주들은 오를 때 보면 역시 이 탄력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또 떨어질 때는 반면에 또 굉장히 좀 강하게 또 떨어지는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도 좀 감안하시면서 투자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안주도 내용은 사실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전체적으로 가서 보안도 한번 기사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사 잠깐 좀 보겠습니다. 딥페이크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성착취물 이런 것들이니까 2년째 지옥이다. 이게 이제 워낙에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다음에 각종 SNS 통해서 영상이나 사진 올리는 게 너무 쉽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올라가는 건 참 쉬운데 이거를 없애는 건 참 어렵습니다. 이런 어떤 시간의 갭 차이 때문에 많은 피해자분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게 대략 2, 3년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니 빨리 이 딥페이크 문제, 이 문제는 빨리 확실히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 드린 김에 종목도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한컴위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모니터랩, 센즈랩 앞서 말씀을 드렸고 엑스게이트, 오픈베이스 같은 회사도 오늘 상당히 좀 강한 16, 7%의 그런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볼 곳은 이제 방산주입니다. 자, 전체 화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는요, 오늘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밑에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쪽에 있죠? 예. 지금 사이즈가 작아서 오늘 좀 찾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폴란드에서 국제 방산 전시회가 좀 열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폴란드는 뭐 K9 자주포를 비롯해서 K2 전차까지 어떻게 보면 좀 K 방산주가 이렇게까지 이제 글로벌하게 브랜드를 좀 높일 수 있었던 가장 견인차 역할을 했던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이 우크라이나 바로 왼쪽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빼면은 바로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폴란드가 가장 긴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군사비 투자도 유럽에 있는 어느 나라보다도 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실을 사실 우리나라가 뭐 독식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가져온 게 또 사실이죠. 그런 상황에서 여기 폴란드에서 열리고 있는 이 국제 방산 전시회에 우리 K 방산 관련 회사들 대거 참여를 해서 새로운 또 신기술을 좀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이 한화그룹의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잠수함을 폴란드에 수출을 하기 위한 그런 굉장히 전략적인 그런 작업들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3,000톤급 장보고 3 잠수함을 폴란드에 이제 납품을 하기 위해서 공급을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마케팅을 좀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요. 사진을 보니까 폴란드 두다 대통령도 우리 쪽에 이 잠수함 관련된 설명을 굉장히 진중하게 듣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폴란드의 잠수함 이 입찰에는 우리 한국 잠수함 비롯해서 영국과 스페인, 프랑스, 독일까지 아주 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일단 수주 규모가 이제 조 단위로 크고요. 되기만 한다고 그러면 이제 폴란드를 위시해서 다른 나라들에까지 한국산 잠수함을 팔 수 있는 또 굉장히 좋은 선례가 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열심히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 K2 전차를 이미 1차로 납품을 했거든요. 근데 2차 좀 발주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2차에서도 K2 전차를 이제 추가로 납품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좀 현대 로템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고 카이 즉 한국항공우주산업도 K21 이 전투기 이게 좀 4.5세대, 5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좀 가격이 다른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전투기에 비해서 워낙 저렴하고 또 성능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역시 가성비 전략으로도 굉장히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방산주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휴니드 하나오션 밑에 있고요. 한일 단조 이렇게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방산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그렇게 오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기자재 업체들이 오늘은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차이는 아까랑 차이는 없고요. 2차 전지도 다시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금융주 중에서는 이제 증권주가 오늘은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은행주도 일단 플러스권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방이 반등을 합니다. 장이 일단은 어제 급락에 대해서 벗어나는 모습이 있어도 그나마 다행이고 하고요. 선물 쪽도 좀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 걸 보면 일단 이런 오전장의 탄력이 이 상승세가 이제 오후장까지만 좀 가준다 그러면 조금 이제 더 급락에 대한 우려는 조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뭐 속단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전장 저희 마켓나우 2부 또 오후에 열리는 3부, 4부 계속 잘 보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하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종목 얘기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종목 전략 꾸려볼게요. 셀레셜 테크놀로지 김한철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수 자체로는 반등 나오고 그다음 또 며칠 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통계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시겠지만 들어보셨겠지만 9월은 통계적으로 굉장히 1년 중에 가장 수익률이 안 좋은 달입니다. 또한 단 한 빼고 지난 30년간
미 대선 2달 전에는요, 평균 10%대 변동성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30년 동안의 데이터이고요. 현재 그만큼 시장은 변동성을 확대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운 장세이고 트레이딩을 해야만 하는 장세입니다. 제가 계속 나와가지고 매주마다 나와서 얘기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변동성 확대하는 구간입니다. 최대한 펀더멘털리 안정적인 종목 아니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 지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최근에 이제 하락했던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인플레이셔너리한 하락, 즉 유가가 튀어서 하락이 아니라 경기 침체, 아래 공포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최근의 하락도 마찬가지로 PMI가 안 좋았기 때문에, 즉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던 하락이었는데 지금 단에서 이것 때문에 추가 하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은 솔직히 미지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도 실업률 발표가 남아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또 실업률이 안 좋게 되면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구간인 것은 맞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이벤트가 지금 시장에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져가는 게 좋고, 다만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은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좀 위험한 구간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국면. 그렇죠. 여러 이제 발표될 실업률이라든지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끝까지 오늘 좀 듣다 보면 네. 또 전략을 주신다고 해서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종목들 볼 텐데요. 증권주 한번 볼게요. 네. 오늘 들고 온 섹터 중에 하나는 증권 쪽인데요. 증권을 들고 온 이유로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변동성이 가장 적고 최근에 하락 대비해서 퍼포먼스가 좋은 종목들 위주로 선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고 왔습니다. 증권이나 보험 이런 업종 자체는요, 밸류업 관련한 이슈 속에서 가장 부각받는 업종과 이슈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년 1월달에 이제 밸류업 관련 발표 이후에 가장 급등이 있었던 섹터라고 할 수 있는 게 금융 보험 쪽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증시가 하락할 때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는 모습이 보였고, 최근에 반등에서도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업종 중에 하나를 뽑을 수 있는 게 증권, 보험 쪽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퍼포먼스가 좋은가를 보면 당연히 어떤 주체가 무언가를 보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퍼포먼스가 좋기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최근에 이슈를 볼 게 있습니다. 그거는 최근 거래소에서 밸류업 자문단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이달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연내 ETF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밸류업 지수 선물 상장까지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 말은즉슨 지금 시장에서 밸류업 관련 자금이 모일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다. 즉 연말이 가면 갈수록 모멘텀이 남아있다라는 우리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그 관련한 이제 스마트 머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금융업종의 현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융업종을 보시면요, 최근에 증시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업종의 자체가 지금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도 다른 여타 반도체, 2차전지도 반도체는 안 좋고 2차전지 좋지만 그거보다 가장 퍼포먼스가 좋고 신고가를 갱신하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금융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키움증권 하나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움증권의 움직임을 보면 또 업종 차트와 좀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정고점을 돌파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수급입니다. 과연 스마트머니, 즉 기관들이 키움증권을 매수하고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금융업종을 매수하고 있는 주체라고 했으면 바로 기관의 수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최근에 수급 보이시죠? 계속해서 상승세를 가져가는 모습은 기관이 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게 한국금융지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금융지주도 주가는 비슷하지만 주체가 기관들입니다. 기관들이 계속 순매수를 가져가고 있으며 주가의 상승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결론은요. 지금 시장에서 아마 스마트머니들도 역시 이 변동성에 대해서
뭐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게 가장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모멘텀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 증권 보험 쪽의 업종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이 가면 갈수록 ETF 상장과 그다음에 지수 선물에 대한 상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말이 가면 갈수록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과 함께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증권 금융 쪽 먼저 봤습니다. 증시 하락에도 견주하게 버텼고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증권 금융 쪽이었는데요. 키움증권과 한국금융지주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기관 쪽 수급도 붙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또 저평가돼 있다라면 밸류업,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우리가 여전히 관심권에 둬도 된다라는 이야기였고요. 다음 볼게요. 2차 전지 쪽도 또 재차 다시 한번 화랑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이슈가 정말 안 좋았었다가 최근에 좋아지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매주마다 언급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동안 시장 참여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업종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였습니다. 정말 한 2, 3년간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었죠.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LG에너지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 모멘텀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AI 패턴 검출 결과 통계적으로 봤을 때 40만 원에서 41만 원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 전기차의 ETF 자금 유출이 있었고 그리고 버크셔 스웨이트에서 BYD 지분율을 줄이는 그러니까 큰 머니들은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2차전지 관련주 움직임을 보면요. 이런 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과 시장 대비해서 너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미국은 엔비디아의 급락이 나고 있고 최근에 하이닉스는 정말 급락이 나오면서 반도체들은 정말 힘든 와중에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갈 거라고 봤을 때 2차 전지로 많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다들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 생각에서는 이전에는 좀 모멘텀이 조금 단기적으로 봤다면 좀 장기적으로 봐도 될 것 같다라는 피로 조금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좀 그에 대한 이유는요. 제가 기사를 하나 들고 왔는데 최근에 발표한 테슬라 지난달에 중국 전기차 판매량을 봤을 때 매년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되었는데 최근에는 판매량이 상회했습니다. 그 말은즉슨 지금 전기차의 캐즘 국면으로 인해 전기차가 팔리지 않는 시점인데 잘 팔리고 있다는 거 생각보다. 그 말은 캐즘 국면을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모멘텀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구간으로서 2차 전지 관련주의 움직임을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LG엔솔의 움직임을 보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선만 그어 보겠습니다. 여기 박스권의 상단 저항에 지금 딱 걸쳐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자리를 뚫는다고 하면 정말 강한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올라가는 추세로 봤을 때도 굉장히 가파르게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최근에 하락해도 바로 반등하는 모습, 그다음에 8월 5일 날 지난해 코스피가 10% 급락했을 때도 빠지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을 만들기 위한 근간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요.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그나마 좋아지고 있는 매크로 사이클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기관들도 LG엔솔을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중요한 가격대 41만 원을 뚫게 된다면 추가적인 우상향의 그림을 연말까지 그려볼 수 있다는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모멘텀이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조금은 더 긴 시선으로 바라봐도 되겠다라는 말씀에 이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하락할 때 유독 좀 빛났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기사를 통해서 소개를 해줬는데 테슬라가 중국 요 판매 호조 소식이 들려오면서 캐즘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는 좀 불식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모멘텀을 포착을 한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41만 원대 매물대를 돌파한다면 조금 더 상승이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다는 김한철 대표의 이야기였습니다. 저희가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살펴봤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또 살펴봤던 게 유바이오로직스였잖아요. 그간 흐름은 어땠는지 궁금하고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난주에 제가 들고 왔던 종목이 유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크게 두 가지로 잡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이오 업종의 매크로 사이클이 좋다라는 관점이었었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 바이오 업종이 상승할 수 있는 사이클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펀더멘탈이었습니다. 매출이 점프업되고 있는 상황이고 23년부터 영업이 흑자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11,000원 선에서 10,000원 구간에서 조금 증시가 하락하기 때문에 좀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는 여전히 같은 스탠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유발로치스에 대한 가격에 대한 전략은 지난번과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증시가 반등이 있을 경우에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전히 유바이오 로직스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들어볼 수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그 서두에 말씀해 주신 부분 있잖아요. 네네. 여전히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또 펀더멘털 위주의 접근이 좀 필요하다. 펀더멘털적으로 건강한 그런 부분들을 보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것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이제 앞서서 서두에서 시장을 조심해야 된다. 약 3주, 4주 연속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전략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면 지금 자리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오늘은 코덱스 200 ETF 예. 네, 지수 추종을 들고 왔습니다. 자, 제가 왜 지금 자리에서 코덱스 200에 대한 뷰를 좋게 보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아직까지 시장은 추세적인 경기 침체의 하락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 그로 인해서 시장은 연말 정도까지 좀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의 급락이 나오면서 동시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말 심리적인 위축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3%대 급락이 나오면서 지난번에 하락했던 것만큼 10%대 급락이 나오지 않나 하는 정도의 심리적 위축이 있었을 건데요. 그래도 말씀드리는 게 지금 최대한 변동성이 적은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뷰 오늘 코덱스 200을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코덱스 200을 들고 온 이유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네. 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일본의 금리 인상 시기가 조금 연말로 뒤쪽에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의 GDP 성장률 부분인데요. 최근에 발표한 성장률 자체가 생각보다 괜찮았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시장은 크게 하락할 국면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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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보고 말씀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차트인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캔들은 나스닥 캔들이고요. 예. 빨간색 선은 WTI 유가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요. 지난 3년간 주가의 증시의 하락을 야기했던 거는 이 WTI 유가의 상승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네. 첫 번째 구간은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의 추세적인 월봉의 나스닥의 하락입니다. 그다음에 2번도 하락이었고 3번도 하락이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밑에 WTI 빨간 색깔 선 보이시죠? 여기 점점 주황 색깔 점은 유가가 80불대입니다. 정확히 네. 80불을 상회하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이거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하락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4번 최근 하락이죠. 최근 하락은요. 유가가 80불을 도달하지 않고 빠지는 와중에서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즉슨 지금 3년 동안 근본적으로 하락을 야기했던 인플레이션은 지금 우려할 단계가 아니다가 핵심 포인트고요. 지금 경기 침체적인 하락이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하락은 아니다라고 봤을 때 그럼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CPI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반등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미국의 GDP 성장률입니다. 자, 여러분, 그 경기 침체 아래 공포라고 하는 거는요.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GDP 성장률이 음으로 바뀔 때를 얘기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캔들은 GDP 성장률이고요. 빨간색 선은 나스닥 종합 주가 지수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음으로 전환할 때 GDP 성장률이 음으로 전환할 때 나스닥 주가 지수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올랐고 또 음으로 전환하니까 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또 오르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지금 24년 2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근데
2.8%에서 3%로 되려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 말은 즉슨 지금 경기 침체 가늠자라고 할 수 있는 GDP 성장률 자체가 아직 꺾이지 않고 상승하는 기운을 보았을 때 아직 시장은 추세적인 하락을 가는 게 아니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우려해야 될 거는 이 24년 3분기에 성장률이 둔화되는지를 파악하면 되는데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발표하는 실시간 GDP 성장률 추이를 봤을 때 3분기에는 좀 안 좋다고 합니다. 3분기에는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3분기 발표는 통상 10월 31일 정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0월 31일 정도까지 시장에 대한 뷰는 그래도 상방으로 볼 수 있겠다. 그때 이후에는 조심하자라는 관점 두 가지 포인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로 일본의 금리 인상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본의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에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이슈가 불거졌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본의 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코스피와 니케이 지수 선물의 상관성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마다 위에는 코스피 니케이 차트거든요. 하락했습니다. 네.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요. 언제 BOJ,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인가를 보면 되는데 지금 일본에서 얘기하기로는 10월 혹은 11월 경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말은 즉슨 아직까지 9월이기 때문에 시간은 남았습니다. 그죠? 한 2달간의 시간이 남았는데 그때 동안은 반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차트와 보시는 것 같이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시작할 시점 대략적으로 예상하는 게 10월, 11월 경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연말쯤에 갈수록 조심하자라는 관점으로 이제 코덱스 200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전략적으로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냥 믿고 투자할 수는 없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코덱스 200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코스피가 반등이 나오면서 1.12%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34,000원 구간의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요. 그게 아닌 이상 연말까지 좀 상승하는 기온으로 홀딩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까지 바라봐도 좋을 코스피 지수 주종 ETF죠. 코덱스 200 흐름 살펴봤습니다. 33,000원 선까지 하회하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좀 두고 봐도 좋을 그런 우리 ETF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한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대차와 기아, 이제 이 국내 완성차 업체, 이 두 회사가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 갖고 있는 위상은 뭐 사실 비할 데가 없죠. 사실은 근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서도 우리 현대차, 기아의 위상은 이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폭스바겐이 그 독일 내 공장을 뭐 일부 폐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독일의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내연기관 차에서 글로벌 어떤 그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는 건 뭐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전기차 시대로 좀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예전 같지 않죠, 위상이. 그런 자리를 어떻게 보면 현대차, 기아가 발빠르게 잘 파고 들어가서 이제 그만큼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도 올 들어 괜찮죠. 특히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여기에 더해지고 있어서 현대차, 기아에 대한 시선이 확실히 옛날보다 좀 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전기차 문제와 관련돼서 현대차, 기아의 속사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데일리의 자동차 전문 기자인 박민 산업팀장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일단은 전기차 판매가 네. 반등을 했다고 그래서 사실은 좀 의외였어요. 요즘에 네. 다 전기차 판매가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캐즘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지난번에 화재 사건도 있고 그래서요. 네네. 일단은 현대기차 기아의 이 지난 8월 달이죠. 네네. 전기차 판매 상황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8월까지 누적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전년보다 판매량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누적으로는? 둔화는 사실인데 네. 문제는 8월 달에 반등을 한 건데요. 보통 이제 국내 5대 완성 업체라고 하면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KG 모빌리티, KG, 한국 GM, GM, 르노코리아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매달 그 첫째 날 평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달 판매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이달 2일에 일제히 발표한 실적을 보니까 8월달 실적이 반등을 한 것이죠. 8월달 전기차 판매량이. 전기차 판매량. 네, 전기차 판매량이 반등한 건데 뭐 현대차, 기아를 말씀하셨는데 국내 자동차 시장을 약 90% 이상 점유하고 있는 게 현대차와 기아이기 때문에 이 둘 업체를 대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대차는 지난달에 전기 승용차만 이 3,676대를 판매해서 올 들어 월간 최대 판매량을 기대를 했고요. 예, 전년보다는 약 70%가량 늘었고요. 예. 또 기아도 전기 승용차만 놓고 보면 이 8월 판매량이 5,720대여서 전년보다 무려 200%가 급증한 겁니다. 물론 이걸 놓고 뭐 일각에서는 전기차 캐즘 탈출의 신호냐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지만 그런 얘기 나올 법하네요. 그렇죠. 근데 불과 이 한 달 판매 수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확대 해석하는 거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되고 네. 하지만 분명히 어떤 변화를 줬다는 시그널이라는 점에서는 업계에서는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네. 뭐 요즘에 내수 부진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냥 일반 차량도 판매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일반 차 같은 경우도 뭐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내수 전체로 봤을 때도 해외 판매는 수출 물량이 있고 국내에 파는 내수 시장 그렇죠. 물량이 있는데 내수 판매도 전년 대비로는 줄어든 좀 상태입니다. 줄어든 상태. 네, 근데- 전반적으로 고금리 어떤 예. 장기화 속에서 차 가격도 비싸고 부담이 맞아요. 되다 보니까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가 차를 현찰로 그냥 뭐 자 얼마 3천만 원, 3천만 원 현찰로 내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렇죠. 론을 끼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금리가 말씀하신 대로 높다 보니 이 캐피탈 금리도 높고 네, 그런 면도 그렇습니다. 좀 작용을 했다.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 기아의 이 전기차 판매 상황을 좀 살펴보면 좀 사실 저는 좀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좀 덜 팔린다고 그러고 유럽도 좀 시원찮다고 그러고 네. 등등등 뭐 중국 말고는 전기차가 계속 잘 팔린다는 얘기를 못 들어서 네, 네. 국내에서 물론 8월이라고 이제 박 기자님도 딱 전제를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 전기차 판매가 늘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뭐 사회자님께서 오프닝 때도 폭스바겐 이야기도 말씀하셨지만 네. 글로벌적으로 잘 안 팔리니까 공장을 폐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8월 달에 반등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차량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 네. 어떤 차가 팔렸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이 8월 달 판매 반등을 이끈 차량이 바로 두 종의 차량인데요. 네. 이 기아가 7월 달부터 판매를 시작한 소형 전기 SUV죠. EV3라는 차량하고 예. 또 현대차가 8월 달부터 판매를 시작한 이 소형 전기차인데 캐스퍼 일렉트릭 이 두 차량 덕분입니다. 아. 이게 7월 달, 8월 달, 즉 한두 달 전에 출시한 아주 따끈따끈한 신차이다 보니까 일단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일단 신차 효과가 있는 네, 그렇죠. 거고. 신차 효과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이 차량이 가격 대비 성능, 우리가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까지 좋은 차량입니다. 얼마인데요? 이 차량들이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 한 2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면 살 수 있는 차량인데 그러면 전기차 그렇게 비싸다라고 생각할 만큼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급 차량 대비 기존에 나온 차량 대비 주행 가능 거리 한 번 충전했을 때 갈 수 있는 주행 가능 거리가 훨씬 더 길어져서 예. 가성비가 좋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그러면서 많이 팔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전기차 관련해서 제일 불안한 게 네,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EV3도 그렇고 캐스퍼 EV도 그렇고 그 주행 거리가 굉장히 괜찮다. 그럼 대략 어느 정도 보면 됩니까? 보통 그 중형 전기차가
한 번 충전했을 때 갈 수 있는 게 한 300 후반에서 정말 많으면 400 초반대인데요. 네. 기아 EV3 같은 경우에는 1회 충전에 무려 500km 이상을 갈 수 그러면 있어서 차이가 크네. 네, 가격 대비 성능, 주행 가는 거리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한테 아주 큰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행거리 가지고 얘기할 때 부산을 완샷으로 갈 수 있느냐 이 얘기들을 그쵸, 많이 그쵸. 하는데 네,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중형 전기차들은 좀 불안하죠. 불안한 거고 예, 그렇죠. 한 저 대구쯤 지나면 이거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할 거고 저희 서울에서 부산까지 360, 70 정도 예, 되는데 근 400 간당간당 되니까.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캐스퍼라든가 EV3는 부산까지 중간에 충전을 안 하고도 충분히 갈 수 있을 정도의 정확하게 EV3가 그럴 수 있고요. 네. 캐스퍼 일렉트릭은 좀 더 소형이라서 작은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부산까지 가기 조금 어렵고요. 어려울 수도 있고 1회 충전에 300km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캐스퍼는 사실은 워낙에 소형차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EV3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가성비, 가격 대비 충전거리를 해서 주행거리가 그 정도 나온다 그러면 네. 굉장히 좀 매력적인 예. 제품인 건 분명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난달에 그 판매 실적 보면 EV3만 놓고 보면 네. 4,002대가 팔렸는데요. 이게 단일 차종으로는 그 올간 최대 판매량입니다. 단일 차종으로는.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네. 지금 유럽에서 아까 폭스바겐 말씀도 제가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뭐 걔네들이 차가 시원찮아서 안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상대가 누가 있는 건데 네. 중국산 전기차들이 워낙에 뭐 제가 그때 보니까 BYD 제일 싼 거 같은 경우는 $10,000도 안 된다 얘기를 할 정도면 네. 우리로 돈으로 1,000만 원 조금 넘는 건데 사실 그러면서도 성능이 나쁘지 않다 그러면 누구든지 사실은 혹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 갔을 때는. 그럼 현대차랑 기아의 이 제품, 그러니까 현대차의 캐스퍼 EV, 그다음에 기아의 EV3 같은 경우는 그런 소위 말하는 싸면서도 가성비가 있는 그런 전기차라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국내에서만 잘 팔릴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뭔가 한번 경쟁력을 가져볼 만한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 현대차 기아에서 출시한 이 모델들이 국내에서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략 모델로 출시할 건데요. 네, 마찬가지로 중국산 전기차가 잘 나가는 이유가 가격 대비 성능이 좋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네. 예전에는 중국산 하면 가격은 싸지만 성능이 안 좋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그렇죠. 지금은 중국이 굉장히 기술이 좋아져서 성능까지 좋아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어떤 대항마가 사실상 현대차 기아라고 업계에서도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봤을 때도 글로벌하게도 네, 그렇게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중국산 전기차가 가격만 측면만 놓고 보면 네. 워낙 중국에는 원가 뭐 노동력이라든지 한국에 비해 낮다 보니까 그렇죠. 원가 보조금도 경쟁력에서 있고. 높아서 네. 가격은 싸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봤었을 때 현대차 기아가 충분히 맞붙을 수 있을 만큼의 생산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관련해서 하나만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 오늘 박 기자님이 이제 자동차 전문 기자니까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최근에 인천 이제 청라 네. 전기차 화재 사건 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중국산 그 배터리에 대한 우려감이 일단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 얘기가 이번 사건 터지자마자 현대차하고 기아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뭐 BMS 얘기를 하면서 네네. 현대차는 다 국산하고 뭐 네네. 또는 이제 중국산이라도 KTL 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화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적다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랬었는데 혹시 이제 이 보급형 전기차 부문 역시 네. 이 화재와 관련된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혹시 우리 기업들한테 반사이 네. 혹시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좀 기대가 되는 게 느껴지시는 게 있을까 싶어서. 우선은 이번에 화재가 났던 차량이 그 벤츠의 전기차 모델이었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배터리가 한 세계 10위권인 배터리 제조사, 중국 제조사의 배터리가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사실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는 분석은 있었습니다. 이 화재 사건 이후에. 근데 다른 어떤 중국에서도 1, 2 하는 아까 BYD라든지 CATL 같은 CATL은 그네들이 생산하는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성은 확보를 했다는 또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가 있고요. 예,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차량과 비교해는 절대적으로 비교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이 전체적인 시스템, 아까 말한 것처럼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렇죠. 배터리가 과부하하지 않도록 그렇죠. 보이신 시스템,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현대차, 기아가 조금 더 월등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산 전기차와 국산 현대차, 기아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맞붙었을 때 네. 결국에 가격 격차를 줄이면서 결국에
승산을 걸 수 있는 거는 성능인데 배터리라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내 기업이 조금 더 나을 것이라고 다들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격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배터리 안정성도 높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주행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낮고 네. 그렇다고 그러면 가격 차이가 조금 우리가 비싸더라도 유럽이든 미국에서는 한번 붙어볼 만하다. 붙어볼 만한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네네, 거군요. 사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사실은 도요타 때문에 더 화제가 되기도 하고 이슈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까지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과도기전 형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건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에 대한 그 투자 이런 부분도 속도 조절도 대부분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하이브리드가 전성기를 맞아서 이게 꽤 갈 수 있지 않게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현대기아차의 이 하이브리드 쪽 차종 네. 여기는 좀 어떤지 싶어서요.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8월 달에 전기차 판매 반등을 했지만 이 신차 효과에 따른 두 차종 때문에 판매 반등을 한 거고 전체적인 전기차 차종만 놓고 보면 전년보다 많이 팔리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기차 전체 놓고 그렇죠. 보면. 근데 다만 전기차가 안 팔리는 사이에 어떤 차가 많이 팔리냐 그 자리를 이 하이브리드 차가 꿰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내연기관 차보다 하이브리드가 더 잘 팔리는 그렇죠. 거예요. 내연기관 차도 안 팔리고 있지만 비율만 놓고 보면 전기차도 전년 대비 안 팔리고 내연기관도 전년 대비 안 팔리지만 하이브리드는 전년 대비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기아 네, 나놓고 그렇죠. 봤을 때. 네네, 그렇죠. 그럼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국내 완성차 업체가 5개인데 이 5개 완성차 업체들이 다 하이브리드 차를 생산을 합니까? 하이브리드 차를 생산하는 업체도 있고요. 안 네. 하는 곳도 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그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90% 이상을 현대차, 기아가 점유를 하고 있어서 보통 제가 이런 자동차 관련 수치를 이야기할 때 현대차, 기아를 주로 보면 되는 거고. 말씀하시고 들어 말하는 거고 있고요. 일단 데이터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하이브리드를 8월 달 누적 기준으로 해서 현대차가 한 9만 3천 대 정도 팔았는데요. 네. 같은 기간 전기차 판매량이 2만 5천 대 정도라서 약 3.7배, 4배 정도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팔리고 있는 많이 팔린 상황이고요. 거고. 예. 기아 동안 물론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 차종별로도 보면 뭐 산타페, 소렌토 이런 SUV 하이브리드도 잘 팔리고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잘 팔리고 전반적으로 세단, SUV 다 하이브리드는 잘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하이브리드 차가 이렇게 잘 팔리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네. 결국은 전기도 좀 쓰고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 휘발유나 경유도 쓰고 이게 그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소비자들은 판단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 뭐 중고차 시장에서도 차를 사러 갈 때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는 거에 좀 부담을 느끼는데 지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면에 하이브리드는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가 전기차처럼 외부에서 충전을 하지 않아도 네. 그 차 안에 전기 모터가 있기 때문에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저속 구간에서 사용한다거나 일정 속도를 유지할 때 전기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기존 그 엔진만 쓰는 내연기관보다는 연비 효율이 더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했던 게 하이브리드 차를 저도 몰아보질 않아서 잘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하이브리드 차라는 거는 그러면 전기차처럼 이를테면 하나는 기름을 넣는 그 주유구가 있고 하나는 전기차를 충전하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기름만 넣는 주유구만 있고 그다음에 전기는 어디서 충전을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모터가 돌면서 자기가 자체 충전을 해서 돌아가는 게 하이브리드 차다 이거군요. 제가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요. 일단 하이브리드 차가 이제 왜 하이브리드냐? 두 개의 심장을 갖고 있어서 그렇죠. 하이브리드인데 예, 예.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 모터를 갖고 있고 이 두 가지 다 바퀴가 굴러가는 데 있어서 구동에 개입을 하는 편인데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충전을 해서 하이브리드 차로 불리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가 있고요. 그건 또 충전 없이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모터를 통해서 생산하는 그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굴리는 그 풀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종이 있어서 근데 상대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처럼 충전을 해야 돼서 좀 불편함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차는 거의 대부분 풀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편의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누구든 가격 차이가 아주 크게 차이 나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그걸 자체적으로 충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다면 지금 사실은 이 하이브리드는 일본 업체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특히 도요타가 개발도 거기서 먼저 했다고 그러고 그럼 우리 완성차 업체들 현대차나 기아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은 또 일본이랑 붙어야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뭐 전략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그 일본이 하이브리드 차를 먼저 개발하고 생산해왔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해서 명가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네. 기술력이 앞섰다는 평가를 몇 년 전까지는 받았죠.
몇 년 전까지는 받았지만 몇 년 네, 전까지. 그렇죠. 불과 근데 1, 2년 사이에 현대차의 위상, 현대차 기아의 위상이 글로벌 판매 3위에 오를 정도로 하이브리드 측면에서. 아니 전체에서, 전체전 예. 봤을 때 그 정도로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단 뭐 내연기관 단일 차종만 팔아서 그 정도까지 오른 건 아니고 그렇죠. 내연기관, 전기차, 하이브리드 전반적으로 다 잘 팔리기 때문에 토요타가 1위고 2위가 폭스바겐 그룹이고 3위가 이제 현대차 기아인데요. 그 정도 거를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한번 경쟁해볼 만하다, 맞서볼 만하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이었나요? 제가 날짜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지난달 말이었죠. 현대차가 네. 인베스터 데이라는 걸 굉장히 맞습니다.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사실은 이제 밸류업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을 어떻게 현대차가 펼칠 것이냐에 사실 관심이 많았는데 네네. 거기에서 인베스터 데이라는 게 결국은 애널리스트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다 보니 이 현대차와 기아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소위 말하는 이제 완성차 업체로서의 전략 네네. 이거를 아마 어떻게 보면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더 관심 있게 봤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그때 어떤 얘기들을 하던 거예요, 현대차 기아가? 우선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 환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 많은 주주분들도 그게 주가에 그러니까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는데 우리 저희 이제 산업부 기자 측면에서는 그런 하이브리드 전략이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우선 현대차가 밝혔던 전략이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 차종을 기존에 현재 7종이 있는데 네. 이걸 14종까지 2배로 확대하겠다고 한 겁니다. 완전 공격적으로 나가겠다고 한 것이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 와중에서 지금 현재는 중형하고 준중형 모델에만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이거를 소형부터 대형 또 현대차의 프리미엄 차급이라고 하는 제너시스, 럭셔리 차급까지 라인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이 제너시스, 네, 이 맞습니다. 프리미엄 버전 이게 언제 하이브리드로 출시될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그날 그 행사가 끝나고 기자들이 직접 장재훈 사장한테 물어봤는데 장재훈 사장 그 당시 워딩이 한 2026년 하반기나 2027년을 예상하고 있는데 한 2027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게 정확한 워딩이거든요.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카.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제너시스 하이브리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검색만 해봐도 워낙 아시겠지만. 제네시스가 많이 또 팔렸잖아요. 네, 근데 현재 지금 내연기관하고 전기차밖에 없는데 네. 이 제너시스 하이브리드 모델은 2027년이면 만나보실 수 있게 됩니다. 제네시스 하이브리드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당장은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시장이 워낙에 앞서 이제 일본 얘기도 잠깐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정말 소위 말하는 한일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네. 전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던가요, 현대차는? 현대차도 물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업계 안팎에서도 하이브리드 경쟁이 이제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전기차 캐즘이 지금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 캐즘을 대체 수요가 하이브리드 차가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하이브리드가 사실상 지금 격전지가 된 거거든요. 근데 다만 기존의 하이브리드의 경쟁력이 토요타, 일본이 있었다라는 평가 속에서 그거를 차고 들어온 게 현대차 기아고 그렇죠. 이번에 하이브리드 차를 더 많이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성능을 높인 하이브리드도 선보이겠다라고 인베스터 데이 때 발표를 했었는데요. 성능을 높인 하이브리드 카.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 안 해도 되는 그런 네. 식의 하이브리드 카가 아니고 더 뭔가 업그레이드가 된 충전 안 해도 되는 풀 하이브리드인데 네. 그 충전 안 해도 되는 하이브리드는 순수 전기만을 이용하면 충전 안 해도 되는 하이브리드 카는 순수 전기만을 이용하면 한 100km 정도밖에 이용을 못 하는데요. 그렇죠. 훨씬 더 주행 가는 거를 늘리는 하이브리드를 신개념 하이브리드를 선보이겠다는 건데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 현대차에서 이번에 밝혔던 게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EREV라고 부르는데요. EREV는 말 그대로 그 Extended Range Electrified Vehicle, 즉 주행거리를 연장한 전기차라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그러면은 연장이 되는 이게 관건이네요. 일단은 그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그 하이브리드는 풀 하이브리드는 외부에서 충전 없이도 구동이 가능하고 그렇죠. 아까 전기차는 말씀하신 100% 외부에서 충전을 충전을 해야 되는 해야지만이 거고. 구동이 가능한데 이 EREV라는 차는 외부에 충전 없이도 전기차보다 주행 가능 거리를 더 늘려서 900km까지 만들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이브리드니까 네. 휘발유나 경유도 좀 넣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1000km 가까이 나온다는 얘기는 기름만 넣어가지고는 절대 안 될 거고. 네네. 전기로 가서 나오는 주행 거리가 적어도 한 400, 500 이상 나와야 된다는 얘기네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가 바퀴가 굴러가는 데 구동하는 데 있어서
전기 모터는 사실 많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속으로 갈 때라든지 일정 속도 구간을 유지할 때만 그 소량의 전기 모터를 이용하는 건데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 엔진이 보통 거의 주력을 해서 바퀴가 그렇죠. 굴러가는 식입니다. 네. 근데 다만 이번에 밝힌 이 신개념의 하이브리드인 ER-EV는 전기 모터로만 100% 굴러가게끔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일반적으로 휘발유, 가솔린을 주유를 하게 되면 이 엔진을 연료를 가지고 이거를 내연기관에서 태워서 배터리를 충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계속 주행을 하면서 배터리를 충전을 계속 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아. 충전하지 않아도 그 연료로 가지고 그 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생성된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저장하고? 전기 모터로만 굴려가게끔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기름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그 연료 게이지가 많이 떨어져 있어도 별로 걱정 없이 한참 갈 수 있다는 얘기네. 연료 게이지가 이제 떨어지면 다만 이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은 넣어야죠. 넣긴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은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부담을 이 ER-EV로 가면은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그렇습니다.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캐스퍼 일렉트릭을 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네, 지금 현재는 이게 순수하게 외부에서 네. 충전을 해서만 가야 되는데 네. 주행 최대 가는 거리가 300km밖에 안 되는데 이 차량은 연료를 한번 충전하면 그 소위 말해 휘발유를 넣으면 그 휘발유를 태워서 계속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고 중간에 배터리 안에 있는 에너지를 다 썼을 경우에도 저기 충전소에 들려서 충전하는 게 아니라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넣는 방식인 그럼 또 거죠. 다시 충전을 하는 그렇죠. 개념인. 훨씬 더 편리하다는 것이죠. 이거 근데 현대차만 갖고 있는 기술입니까? 아니면 도요타나 일본 애들도 갖고 있는 기술입니까? 외국에서도 사실 이게 이미 좀 상용화돼서 그래요? 나온 모델이긴 하는데요. 이제 현대차는 다만 기존의 ER-V보다 훨씬 더 주행 가는 거리를 늘린 그런 모델을 양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박 기자 보시기에는 이 ER-EV가 뭔가 좀 하이브리드 차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현대차랑 기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어떤 뭐 그런 기술이다. 예, 비장의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풀 하이브리드가 있고 풀 하이브리드는 사실 전기로만 가는 데서는 100km밖에 못 갈 정도로 그렇죠. 낮습니다. 그 의존하는 게 내연기관의 엔진에 의존하는 건데 그리고 전기차가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는 충전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ER-V는 이 두 사이에 간극을 맺겨주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보다 분명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인 건 분명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사실 전기차로 보기에도 애매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보기도 애매해서 그래서 저희 기자들이 이제 명칭을 붙인 게 약간 신개념의 하이브리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근데 중요한 건 언제 출시됩니까? ER-EV 차량은 2026년도 말부터 양산할 계획인데요. 내년 말 한 네. 2년 가까이 남은 네. 거네요. 말부터 저기 북미와 중국에서 먼저 양산을 해서요. 실제 출시 자체는 아마 2027년 초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딱 뭔가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장에서 요구할 때쯤 그래서 시장에 나올 것 같네요. 저희들이 추측컨대 아까 제너시스 하이브리드 모델을 2027년도에 양산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프리미엄 차량이다 보니까 이 ER-EV 시스템은 제너시스에 먼저 들어가서 양산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네시스 하이브리드가 더 매력적인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군요. 기존의 하이브리드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차가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오늘은 박 기자와 이 정도 말씀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모실 때도 이 자동차 얘기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석유화학 자이언츠 롯데케미칼 주가 16년 전으로 피트 타이탄의 몰락입니다. 자, 금요석유화학의 시총이 30년 만에 롯데케미칼을 제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타이탄의 몰락이라는 작품이죠. 옛날에 티탄족이라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흑빛 거인이 몰락하는 그림입니다. 롯데케미칼의 자회사 말레이시아 타이탄,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 야구팀 전부 거인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석유화학이라고 불리우는 산업은 여기부터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여기에 LPG가 있고 휘발유가 나오고 그리고 등유, 경유, 중유가 나오죠. 자, 여기서 이 납사라고 불리는 이 나프타, 이거를 분류하는 것부터 석유화학 산업입니다. 여기는 석유 산업이에요. 석유 산업에서 가마솥에 끓이면 마이너스 30도에서 1도씨, 30도에서 180도, 170도에서 250도, 240도에서 350도, 350도 이상 이렇게 끓는 점에 따라서 LPG, 휘발유,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가 나오는데 이 나프타를 석유화학 회사로 넘겨주면 이거를 끓이는 것부터 석유화학 산업이 원래 이렇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나프타를 끓이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BTX, BTS가 아니고요. 방탄소년단 아닙니다. 자, 이거 방향족이라고 냄새가 나는 화합물이라고 BTX입니다. 그리고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이거를 또 기초유분을 더 제조를 계속 나가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ABS, PVC, PC, PBT, POM 그리고 BTX를 하면은 AM, DMT, EG, TPA, 카프로락탐. 자, 우리가 아는 것들 다 나오죠. 이거 나일론의 원료고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 폴리스테린, 우리 스티로폼, 뭐 ABS, 우리 지금 만지고 있는 뭐 TV 리모컨 그 소재, PVC 창호 소재죠.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여기서. 자, 이 기초 유분이 있고 중간 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수지, 합성 원료, 합성 고무, 기타 화학 제품에서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 모두 다 만듭니다. 냉장고, TV, 옷, 모자, 타이어, 장갑, 고무장화, 약, 페인트, 농약 다 나와요. 자, 이 나프타를 분류하는 것부터 석유화학 산업이라는 거.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산업의 자이언츠라고 말씀을 드렸죠. 뒤로 가겠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의 개통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프타를 끓여서 나오는 것부터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그 전에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아스팔트는 뭐라고요? 석유 제품이겠죠. 그렇죠?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부타디엔이 믹스드 C4입니다. 거기서 부타디엔이 나오고요. 그리고 BTX 방향족 있죠. 벤젠, 톨루엔, 자일렌이 BTX입니다. 앞자를 따서.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기초유분 나오고 중간 제품 나와서 아까 말한 대로 플라스틱 제품은 합성 수지, 그다음에 옷의 원료는 합섬 원료. 우리가 뭐 한일 합섬 이런 거 옷이었잖아요. 합성 고무는 타이어 장갑의 원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양이 제일 많은 건 뭔가요? 에틸렌. 그래서 석유화학 산업의 쌀이라고 불립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서 에틸렌 스프레드가 가장 기본이 되죠. 이 석유화학 산업의 마진. 에틸렌 스프레드가 뭡니까? 에틸렌의 가격에서 최초 원료인 나프타를 뺀 에틸렌 스프레드가 크면 클수록 석유화학 산업의 마진은 커집니다. 근데 왜 석유화학 산업의 자이언츠가 무너졌느냐? 에틸렌 마이너스 나프타의 가격 차이가 쪼그라들었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나프타의 가격은 석유회사에서 넘겨주니까 국제유가에 따라 연동되니까 크게 빠지지 않는데 에틸렌의 가격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겠죠. 이거를 누가 만들었나요? 중국이 마구 뽑아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입니다. 사업장, 서울 본사도 있고 의왕 사업장도 있는데 여기서 공장이 몰려있는 부분이 중요하죠. 충남 서산의 대산 공장에서 EL, LDP, LLDP, PP, EG, SM, BD, BTX, EVA 등을 뽑아내고요. 대산, 여수, 울산 이렇게 세 개 크게 있죠. 여수 공장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를 줄여서 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산 산단, 여수 산단, 울산 산단이라고 하죠. 주요 생산품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을 뽑아내고 있고요. 울산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울산 공장에서 주요 생산품은 얘네들은 지금 벤젠, 톨루엔, 자일렌 이쪽을 많이 뽑아내고 있죠. 대구는 수처리 공장이고요. 그래서 크게는 대산, 여수, 울산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공장에서 에틸렌을 주력으로 뽑아내는 석유화학 산업의 왕자다.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해외 사업장도 있죠. 20개국에 진출해 있고 120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고요. 아까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그 이름이 타이탄입니다. 그래서 그 티탄족, 타이탄, 거인을 나타내는 이 롯데 자이언츠부터 시작해서 롯데는 거인을 좋아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기초유분과 중간 연료를 뽑아내고 있죠. 아까 말한 대로 여수, 대산, 울산 이렇게 3대 산업단지를 가지고 거기서 뽑아낸 기초유분 중간 원료를 팔고 또 미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에 생산 기지가 있다. 그래서 납사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나프타입니다. 나프타, LPG, 에탄. 이 지금 나프타를 끓이는 센터를 갖고 있어요. NCC. 그리고 미국에는 나프타가 기초가 아니라 에탄을 끓이는 에탄 크래커도 갖고 있습니다. 가마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틸렌 생산량은 여수, 대산, 미국,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산 울산 공장, 미국 루지애나,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여수 공장에 화면들이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이 NCC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프타 크래커 센터. 나프타를 끓여서 기초유분을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BTX를 뽑아내는 공정에 필요한 생산 기지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LG화학 보죠. LG화학도 뭐 짝짝짝 있는데 여기서 얘도 어디가 있습니까? 똑같이 충남 대산 공장이 있죠. 온산, 여수, 나주, 익산 이렇게 있습니다. 오송은 LG화학은 바이오고요. 오창도 바이오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LG화학은 하는 분야가 많죠. 2차전지도 있고요. 해외 사업장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LG화학이 다른 거는 LG화학은 2차전지도 있고 바이오도 있다는 것이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석유화학입니다. 자, LG화학 에틸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에틸렌을 가장 많이 뽑아내고 있죠. 에틸렌, 프로필렌. 그 다음에 벤젠, 그리고 PVC, 그리고 ABS. 자, 얘는 좀 다른 게 뭔가요? 에틸렌이 제일 많지만 그 다음에 많은 거 ABS랑 PVC. LG화학이 그래서 우리나라 LG전자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가전제품의 그 테두리나 이런 그 플라스틱 전부 ABS입니다. PVC는요, 여러분 창문에 들어가는 창틀 있죠. 나무 창틀 하시는 시골 빼고 서울은 다 PVC 창호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한다. 이게 좀 틀린 거죠. 틀린 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LG랑 LG화학이랑 롯데케미칼 왜 보여드렸냐? 롯데케미칼과 LG화학이 양대 산맥이고요. 그 다음에 4대 화학회사라고 하면은 LG화학, 롯데케미칼, 하나케미칼, 금호석유를 꼽습니다. 하나케미칼은 지금 하나솔루션으로 상장돼서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 4개 중에 금호석유화학만 NCC가 없는 석유화학회사입니다. 나프타 크래커 센터, 가마솥이 없다는 얘기예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을 뽑아내는 거는 LG화학, 하나케미칼, 롯데케미칼 3개입니다. 4대 회사 중에서 거기서 기초유분 중간연료를 받아다가 최종 제품을 만들어서 합성 고무를 타이어 회사랑 자동차 회사 납품하는 게 금호석유예요. 근데 지금 무슨 내용이 나왔냐? LG랑 롯데화학, 롯데케미칼과 LG화학. 그러니까 LG화학은 분야가 많으니까 LG화학의 석유화학 부분이랑 롯데케미칼이랑 화학 제품 만들 수 적자, 여수 대산 공장 통폐합 하나, 이 풍문 보도 내용에 대해서 풍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라고 공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국경제에서 발표한 거 동의 내용을 내놨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에서 당사와 롯데케미칼 간의 NCG 부분 통합 또는 합작사 설립 방안에 대하여 당사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똑같아요. LG화학도 똑같이 내놨어요. 이건 LG화학이죠. LG 롯데 그 똑같은 거에 대해서 해당 기사 내용에서 범용 NCC 설비 통폐합 합작사 설립 등이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락이 됐는데 다시 불거지고 있어요. 이대로 살 수 없을 것이다. 자, 6월 20일 날 산업 현장에서 석유화학 기업들과 위기 극복 방안 모색이라고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여수 산단을 방문했어요. 여수, 대산, 울산이 중요한 건 이제 아시겠죠. 다 거기 몰려 있습니다. 여수 산업단지에 가서 현장 간담회를 통해 석화학 업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여기 참석 기업 GS칼텍스, LG화학, 롯데케미칼, 여천NCC, 하나솔루션, DL케미칼, 금호석유화학. 아까 전에 4대 업체 LG화학,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금호석유화학 4개에다가 비상장에서 여천NCC 얘가 NCC 이름이 있잖아요. 이거 옛날에 대림산업이랑
이 지금 저기 하나케미칼이랑 둘이 같이 합작 회사로 반반씩 만든 거예요. 여천에다가. 여기가 나프타 크래커 센터가 있거든요. 또 대환유화도 작은 회사 있고. 어쨌든 NCC 가진 업체들 주로 모아놨죠 지금. 그리고 GS 칼텍스는 무슨 회사예요 저거는? 석유 회사예요. 정유 회사죠. 쟤네 한 명 들어갔고요. 얘네 해서 지금 뭐 했느냐? 힘드니까 빨리 위기 방안을 해라. 이게 뭐 여기 진한 것이 있네요. 중국의 자금률이 18년도 59%, 2023도 78%, 2018년도 이거 뭐야? 2023년도 211%, 121% 나와 있죠. 2023년도에 자금률이 121%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자금률이 이미 100%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아, 폴리에틸렌이군요. 폴리에틸렌은 18년도 59%에서 2023년도 78% 됐고요. 폴리프로필렌. 이거는 18년도 96%에서 2023년도 121% 됐습니다. 자금률이 너무 올라갔다는 것이죠. 중국이 롯데케미칼이니 LG화학이니 하나케미칼이니 대한유한이 여천 NCC에서 뽑아낸 나프타 크래커 센터에서 뽑아낸 에틸렌 프로필렌을 주로 수출했는데 수출을 받아주는 대상이었는데 지네가 자기 거를 끓여가지고 자기 거를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을 뽑아내니까 우리 걸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날 보수한다고. 아시죠? 중국집 장사 안 되면 뭐 걸어놓고 주방장 튑니까? 앞에 내부 인테리어 중이라고 걸어놓고 튀죠. 내부 인테리어는 무슨 개뿔입니까? 내부 인테리어가 아니라 장사가 안 되니까 그냥 인건비도 나가니까 내부 인테리어 중 멋있게 걸어놓고 쉬고 있는 거죠. 지금 석유화학이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존 범용 제품 중심에서 고부가 친환경 제품으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고 글로벌 공급관의 해소에 상당 기간 소요가 될 전망이다. 소요될 전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LG화학하고 롯데케미칼 빅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자, 석유화학 그 단지 보시면 울산에 이거 볼 시간이 없네. 울산에 이렇게 모여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여수에 이런 회사들 있고요. 대부분 회사 다 있죠. 그 다음에 예, 대산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여수, 대산, 울산이 주력이에요. 여기 전부 다 이제 NCC를 가진 업체들이 모여 있고 에틸렌을 주로 뽑아내는 곳이에요. 뒤로 가겠습니다. 이거를 서로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빅딜설이 나오는 거예요. 야, 또 한 가지 위협이 있습니다. 이제 중동이에요. 자, 아까 석유산업하고 석유화학산업 분류해드렸죠. 석유산업은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아스팔트, 나프타 끓인 다음에 나프타만 석유화학산업으로 넘겨주고 지네는 그냥 휘발유, 경유, 등유만 팔면 되는 거예요. 주유소에서 파는 거. 그렇죠? 근데 갑자기 걔네가 누가 어디 눈독을 들인다? 나프타를 왜 줘? 내가 끓이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서 받아오냐? 맨날 WTI 하지만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건 두바이유예요. 우리나라는 여기서 갖고 오거든요. 자, 이렇게 옵니다. 자, 이렇게 오는데 며칠 걸리냐? 16일 걸립니다. 갈 때. 근데 올 때 며칠 걸려요? 22일 걸려요. 왜요? 기름을 실었으니까 배가 무거워지니까 5일이 더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서 여기 내려야 되잖아요. 내리는데 3, 4일 걸려. 자, 그러면은 이거를 45일 정도 걸린다고 보거든요. 유조선이 우리나라에서 떠나서 페르시아만에서 기름을 싣고 와서 여기다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여수, 대산, 울산 거기 NCC에 갔다가 NCC 나프타를 끓여서 기초유분을 뽑아내가지고 중국에 수출하는 이거였는데 얘네가 딴 맘을 먹는 거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중동이 그럼 우리도 끓이지 왜 그걸 갖다 줘 이런 거죠. 자, 이만한 거 VLCC면 베리라지죠. 베리라지 크루드 캐리어. 이거 갖다가 계속 날라야 되는데 45일 걸린다고 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석유 제품 나오려면 이렇게 됩니다. 원유 부두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상압 증유타. 이게 바로 석유 산업이 하고 빠져야 될 자리입니다. 석유 정유회사는 GS 칼텍스나 뭐 아람코나 여기 또 가마솥이에요. 이 가마솥을 끓이면 LPG, 나프타, 휘발유, 등유, 항용유, 경유, 벙커CU, 아스팔트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나프타를 석유화학산업에 넘겨주고 얘는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욕심들인 거예요. 석유산업이 석유화학산업을 욕심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위협인 거죠, 지금. 나프타를 끓여서 지네가 해버린다는데.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원유를 끓이면 이렇게 휘발유, LPG부터 쭉 나오고요. 아스팔트까지. 아스팔트는 제 쓰레기 그림이고 LPG 휘발유 나오고 나프타만 이거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걸 다시 끓인다는 겁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끓는 점 순서에 따라 이렇게 나와요. 상압증유장치고. 자, 그래서 아랍에서 하려는 게 이거예요. COTC. 이게 뭐가 틀리냐? 보면은 이 나프타를 여기 있죠?
전통 방식은 원유를 정제를 해가지고 휘발유, 경유, 등유를 파는 게 석유 산업이고 나프타를 넘겨주고 이 NCC, 나프타 크래커 센터에서 빠는 거는 석유 화학회사가 할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중국이 이제 이걸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COTC 설비는 이걸 한 번에 다 끝내버려요. 이거 정제할 때 나프타까지 끓여서 기초유분이 나와버립니다. 얼마나 편해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COTC 설비 한 군데밖에 없어요. COTC 설비가 한 군데밖에 없다고. COTC가 크루드 오일 투 케미칼. 그래야 크루드 오일부터 케미칼까지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석유 정제 화학 산업 통째로 해버리는 거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람코가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COTC를 주력으로 지금 하려고 했다. 아람코랑 사빅이라는 회사가 뒤에 가면 그게 있습니다. 사진이 하나 나오죠. 사우디 아람코랑 사빅이랑 정유 석유화학 통합 컴플렉스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자금률 높여가지고 우리나라 팔 데 없어 죽겠는데 중동이 이제 우리나라 45일 걸려서 받아와서 해야 될 거 자기네 나라에서 해버리겠다니 우리 에틸렌 남아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 보수 해놓고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보수는 옛날에 끝났죠. 자, 그래서 한 줄 매듭형입니다. 롯데케미칼 너는 정녕 길을 잃었나. 오늘은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문장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한 3주 만에 뵙는데요. 그때 말씀을 해주셨던 게 9월 말까지 유동성 상황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조정기 나올 수 있고 소폭의 반등은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유동성 상황을 봤을 때 또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하셨었거든요. 네. 최근에 그렇게 급락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2차 조정기라고 할 수 있을런지 네. 이 강도는 셀지 이거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그때 3주 전인가 그때 네. 나왔을 때 제가 그 소나기 말고 장마 기간에 좀 비유하면서 좀 안전하게 좀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네. 고려하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2차 조정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또 속단하기 힘들지만 1차보다는 2차 조정기가 좀 더 강하지 않겠나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강도가 셀 것이다. 2차 조정기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증시 급락에 영향을 줬던 게 뭐 경기 침체 언급 계속 나오잖아요.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부터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대표님 관점 들어볼게요. 저는 뭐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가 향후 한 9개월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9개월 이내에 발생할 예. 가능성이 있다. 근거는요? 일단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판단보다도 제일 중요하게 신뢰하는 거냐면 금리의 그런 방향이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운전하더라도 뭐 60km 달리는지 90km 달리는지 이걸 보면 계기판 속도 계기판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금리에 모든 게 다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금리에는 가장 중요한 이제 힘이 센 기관이 하나 있는데 미국의 연준이 금리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했을 때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향후에 경기 침체 일어날 거라고 이제 보시는데 네. 그거는 좀 이제 많이 좀 명확하지 않는 게 기간이 너무 늘어지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게 역전되었던 게 정상적으로 해소가 될 때 그때가 제가 봤을 때는 시그널을 볼 수 있는데 전일 그 미국 시장에서는 드디어 10년물하고 2년물이 역전 현상이 장중이지만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 국면에서의 예, 예. 오히려 그런 시그널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포착을 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네. 어차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연준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분도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말뿐일 때가 있고 결정적인 이제 시기가 도래한다고 볼 때 저는 이제 금리를 보고 결정하는데 네. 실제적으로 좀 더 이제 가까운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게 3개월하고 10년물이 역전되는 네.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9월에 네. 기준금리 인하하면 유동성이 좀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통념들이 있잖아요. 네, 예. 네, 더 안 좋아지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를 네. 이제 짚어주기 전에 먼저 이제 좀 금리 역전에 대해서 네.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을 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기가 가열되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단기금리는 올라가게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가열된 부분을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장기 성장률이 좀 떨어질 거라 생각하니까 장기 그 금리가 떨어지면서 역전이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역전됐던 현상이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는 뭐냐면 경기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미 연준에서는 단기 금리를 떨어뜨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한 정점이 됐을 때는 장기 금리가 많이 떨어지게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현상이냐면 드디어 연준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단기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서는 그걸 선반영을 해서 그 단기 채물이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하폭을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25bp를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50bp B컷 그 다음에 12월에도 25bp 해서 현재 패드와치에서는 연내 100bp 정도를 인하하게 지금 돼 있는데 네. 지금 3개월물 금리가 지금 5.1%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10년물 금리가 3.7. 3.78 정도, 네. 8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3개월물은 단기 금리잖아요, 아주. 그럼 기준금리 예를 들어 100bp가 떨어지면 거기서 이제 100bp 컷을 해버리면 거의 뭐 한 4% 초반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럼 10년물이랑 이제 축소가 축소가 될 되죠. 가능성이 네. 크고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시장은 더 연준이 단기 금리 더 떨어뜨린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뭐 저나 여러분보다도 사실 연준에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는 박사님도 계시니까 네. 어련히 거기서 더 경기 관련돼서 더 많이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경기 침체가 좀 더 와닿는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코노미스트라든가 뭐 스트래티지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확인할 때는 이미 늦었다. 왜냐하면 이게 증시의 고점은 경기 침체가 발생됐을 때 그 고점이 생긴 게 아니고 증시의 고점은 경기 침체가 발생하기 전 한참 전에 고점이 생기고요. 경기 침체가 확인되는 시점에 오히려 주식가가 많이 빠져서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사실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증시가 앞으로 경기 침체로 향해 가는 측면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상승보다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클 수 있다고 좀 봐야 되는 게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종류가 뭐 소프트 랜딩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드 랜딩을 할 것이냐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리가 정상화되면 네. 그 예를 들어서 단기 금리는 떨어지고 장기 금리는 뭐 덜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벌어지니까 장단기 금리가 정상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거를 우리가 영어로 스티프라고 하잖아요. 네. 스티프닝. 그러니까 이게 가팔라지는 거를 이제 현상을 스티프닝이라고 이야기를 네. 하는데 경제학에서 이런 그 금리의 어떤 정상화 과정을 스티프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 침체기의 이 스티프닝의 형태가 예를 들어서 불이냐 배어냐에 따라서 증시 하락폭은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파르냐. 예. 좀 아니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스티프닝은 가파른데 단기가 많이 빠져서 가파른 것인지 단기가 덜 빠지고 상대적으로 장기가 그만큼 못 빠지고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이. 단기가 급격히. 예. 왜냐하면 단기가 급격하게 빠진다는 말은 연준이 아, 유동성 공급을 해서 경기 하강을 막겠다는 건데 네네. 근데 의외로 경기 하강을 막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 뭐냐면 그 20년 만에 살아났던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생기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원하는 폭의 경기 진작을 못 해주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를 못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현상을 배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제가 이 부유가 베어 스티프닝을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2020년 이후에 그 미국이 이제 코로나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네. 미국에서는 이제 양적 완화나 금융통화 정책으로 유동성 공급을 하겠지만은 재무부가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재정 지출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2023년하고 2024년 현재 그 올해 이제 예상돼 있는 재정 지출 규모가 GDP 대비해서 한 28% 정도를 그 지출하거든요. 네. 한 7조 이상을 지급을 하는데 미국의 GDP 규모가 28조면 7조 원 이상이 7조 달러 이상이면 거의 30% 육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적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가 GDP 대비해서 그 7% 정도 수준에 지금 오는 단계인데 이게 얼마나 많이 재정 지출을 많이 하냐면 네. 그 금융위기 당시에 그때 재정 적자가 GDP 대비했을 때 7%대 수준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경기가 예. 좋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경기가 나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많이 지급을 하죠. 해서 네. 지금 경기를 이제 그 살리고 있다는 말은 이들은 그 세금으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경기 부양하는 게 아니고 그 막대한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재정을 조달해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향후에 조달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까지는 그 단기물 중심으로 조달을 했었는데 네. 그 단기물로 많이 조달하다 보니까 단기물 조달 그 한계 비중을 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장기물을 발행을 하게 되면 장기물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장기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장기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장기 금리는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는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져서 이게 스티프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베어 스티프닝이 생겨버리면 우리가 말하는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라는 형태로 봐서 스태그라고 볼 수 있는 상황도 펼쳐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의 충격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2차 조정이 좀 그 위험할 수 있고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동성 문제도 이거를 살폈으니까 추가로 좀 살피면 네.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도 또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다시 그 여쭤봤던 그 예. 일단 9월 중순에 예정이 돼 있는데 네. 그 부분 유동성이랑 같이 연계해서 좀 살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제가 일전에 나와서 그 시중 유동성은 지급준비금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기억을 좀 상기시켜드리면 왜 이제 지급준비금이 시중 유동성이냐면 그 금융위기가 발달됐을 때 그때는 연준 자산이 한 8,500달러 억 달러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지급준비금은 125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연준 자산 내에서 지급준비금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유동성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신용 창출 형태가 어떻게 벌어졌었냐면 정상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졌는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게 좀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연준 자산이 한 8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8조 달러 정도 되는데 지급준비금이 지금은 한 3조 3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8조에서 3조 3천억이면 비중이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은 뭐냐면 연준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M1을 중심으로 한 그런 유동성 공급이 지금은 시장에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지급준비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주의를 가지고 관찰을 할 필요가 네. 있다. 그러면 지급준비금 자체가 시중 유동성의 증가와 감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였고 네. 그럼 그 동향의 수치로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제가 일단은 전체적인 규모는 잘 아시니까 근데 앞으로 9월하고 10월하고 11월, 12월 4개월 동안 그 유동성 상황은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한 네. 2천억에서 2,500억 정도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지급준비금은 그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하고 부채가 같은데 그 소마 계정하고 대출은 연준의 자산이거든요. 네. 그리고 부채 계정에 있는 영래포랑 재무부 TJ가 넘어가면 지급준비금이 나오는데
저희가 현재 미국은 그 양적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양적 긴축이 600억이었는데 테이퍼링 축소로 해서 250억 정도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보면 양적 긴축은 지금 이게 패시브 QT를 하고 있는데 만기가 들어오면 재발행을 하지 않아서 그냥 만기 들어온 부분을 그 일단 축소를 하고 있는데 국채는 250억 달러 정도를 축소를 하고 있고 매달 MBS는 350억 달러 매달 축소를 하는데 MBS는 30년 이상의 장기 국채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기가 돌아오는 게 아무래도 좀 작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모기지 관련돼 있는 국채는 150억 달러 정도가 이제 축소가 되면 월 기준에 한 400억 정도가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4개월이면 그 양적 긴축에 따라서 유동성이 줄어드는 게 한 1,600억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을 좀 그 상기해 보시면 작년 초에 SVB 사태가 터졌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미국의 그 금융 구제 자금으로 BTFP를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은행들한테 대출을 해줬었는데 그게 2025년 3월이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그럼 앞으로 보면 한 7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남아 있는 잔고가 1,100억 달러인데 네. 그 월별 기준에 생각하면 올해 연말까지 한 550억 정도는 상환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유동성 상황만 보더라도 한 2,000억에서 2,500억 가량은 좀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지급 준비금이 한 3조 2,800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에 SVB 사태가 터졌을 때가 지급 준비금이 3조 달러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3조 2,800에서 2,500억이 만약에 줄어들면 아, 그때 당시 상황. 그때 당시 상황으로 금융위기에 준하는, 그러니까 금융위기보다는 뱅크런 관련된 은행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또 걔네들은 또 빨리 움직일 겁니다. 네. 그런데 질문을 하신 건 이거잖아요. 그 금리가 인하를 하면 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금융 유동성이 더 늘어날 거로 생각하는데 네. 제가 여쭤봤던 거. 네. 근데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면 이상하게 모르지만 주가가 많이 빠지더라. 그런 그것도 설명을 되게 많이,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자, 이것도 좀 띄워주시면 좋은데, 연준의 금리 인하가 유동성에 예. 미치는 영향을 연준의 우리가 좀 금리 보는데요. 인하가 네. 그 생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가 시중 유동성은 지급준비금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BTFP 창구가 1,100억이 있는데 그 은행에서 이 BTFP를 통해서 돈을 빌렸을 때는 높은 금리에 돈을 빌렸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들이 유동성 위기를 만약에 해결했으면 특별하게 그걸 유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갚아버리고. 근데 만약에 금리가 떨어진다면 떨어진 그렇죠. 수준에서 자금을 또 조달할 수 있는 그게 더 되니까, 싸게 빌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그렇죠. 해소해버리는 게 나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앞에 은행 입장에서는 좀 잉여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예를 들어서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시중 유동성은 그만큼 축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2025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이제 상환이 되는 게 아니고, 올해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고 또 11월 달 이 금리를 인하는 폭에 따라서 유동성이 조기 상환한 부분에 따라서 더 감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러면 이전보다 550억이 더 축소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적 긴축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MBS는 만기가 늦게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그 모기지 금리를 7에서 8% 정도에 조달을 했는데 금리가 떨어져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기지 금리를 5에서 6% 정도 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담대를. 비싼 주담대 금리를 갚아버리겠죠. 미국 네. 사람들은 다시 갚고 리볼빙을 하는 수요가 있으니까.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도 MBA 관련돼 가지고 이 모기지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되냐면 갚게 되는 형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MBS의 조기 상환에 따라서 QT가 진행될 수 있는 그 금액이 증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금리 인하가 만약에 급격하게 일어나면 더 빨라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빚것이 한번 나온다든가 그런 상황이. 네. 그런데 지금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금리 인하에 대한 빚것에 대한 시장 기대가 높아지겠어요? 안 높아지겠어요? 그래서-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네. 게 금리를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금리 관련해서 생소하시니까 그런 거지 결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차분히 듣고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이 금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되게 잘 아셔야 되고 실제로 금리라는 건 우리 생활에 되게 많이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왜 유동성 현상이 축소가 되고 왜 주식이 그러니까 폭락을 정말 하락을 하는 이유는 이런 유동성 메커니즘에서 설명을 해주면 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가 유동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상을 해주시면서 이 네. 4개월, 그러니까 4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의 유동성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리 그러니까 경제 네. 상황이 좀 안 좋으면 금리 인하를 더 급격하게 하게 네. 됐어요. 그렇게 되면 유동성 상황이 더 급격하게 빠질 수가 있는 네, 거죠. 그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해주신 건데요. 그렇죠. 근데 사실 미국 쪽에서 이제 11월에 대선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네. 이것을 그냥 지금 옐런이 그냥 방관하고 있을까? 그냥 두고 보고만 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기도 해서요. 근데 9월 달은 옐런 그 누님, 옐런 그 할머니 오셔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9월 달은. 9월까지는 그 회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그 무슨 말이냐면 네.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네. 우리 그 Q&A 내용 네. 보시려고 하는 거죠? 그거 네. 하기 전에 네. 여러분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지금은 유동성 사항이 과거랑 좀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유동성 상황이 과거와 많이 바뀌었다. 자, 네. 제가 새로운 유동성 패러다임을 좀 네. 보시면 네. 2020년에 보면 이제 그 이전에는 금리를 제로금리하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제 경기를 좀 진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2020년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재무부가 전면에 나서서 엄청난 재정 지출을 하게 됐잖아요. 이 과정이 어떤 게 있냐면 그 통화 정책은 금리랑 이제 양적 긴축,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을 했었는데 이거와 동시에 또 뭐가 발생이 됐냐면 재정 격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통해서 재정 지출을 통해서 또 유동성 공급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구조에 어떤 구조가 있었냐면 그 위기가 생기니까 갑자기 시중에 많은 유동성을 공급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잉여 유동성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잉여 유동성을 연준에서 그 리버스 레포라고 역레포라고 하는 그러니까 직접 역레포는 뭐냐면 연준의 CMA 계좌로 생각하시면 돼요. 연준에서 기준금리에서 플러스 OBP를 해서 그 금리를 주고 시중의 유동성을 연준이 이제 관리를 하는 구조인데 그게 한때 2조 달러 이상까지 증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옐런 재무장관님께서 이 통화기증 시기에 발맞춰 가지고 단기 채권을 발행하면서 역내포 있는 자금을 재무부가 쓰셨어요. 근데 그 역내포의 돈이 한도 끝도 없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거의 바닥에 와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비드 이후에 이제 국채 발행량하고 재정 지출 내용을 좀 보면, 그러니까 위기가 터졌을 때는 급하니까 단기채로 많이 조달을 할 수가 있는데 통상 보면 그 우리도 현금 서비스로 부채를 땡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의 어떤 채권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자금 조달해야 되는데 단기 채권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비중이 전체 부채 중에서 20% 미만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현재 재무부의 단기 채권 그 조달 비중이 23%가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적정 수준 이상을 해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는 그 자금 조달을 통해서 재무부가 유동성 공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역레포에 들어가 있는 자금을 단기 채권으로 갖고 와야 되면 시장은 기본적으로 금리를 보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단기 채권 금리가 역레포 금리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기 국채가 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역레포에 예치를 하면 5.3%를 주는데 지금 1개월물 할까 3개월물이 이미 5.4% 밑에 있기 때문에 역레포로 자금이 더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또 신용 유동성을 흡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의 재무부는 채권 조달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 매 분기마다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발표를 하는데 이 7월 30일 날 Q&A 내용을 보시면 그 3분기에 단기 채권하고 장기채 조달이 단기채는 1,810억을 단기채 조달을 한다고 했고 네. 장기채는 5,590억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Q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지금 조달했냐면 이거는 8월 29일 날 기준이거든요. 예. 근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빌이라고 하는 게 단기국채거든요. 아, 예. 3,560억을 발행했잖아요. 그리고 노트하고 본드라고 중기채가 1,500억 정도 지금 발행을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QRA에 보면 단기채 발행이 훨씬 많이 된 거잖아요. 과도하게. 예. 그럼 실제적으로 이걸 보면서 뭘 이해를 할 수 있냐면 8월 달에 1차 조정 이후에 8월 달에 제가 반등이 생각보다 강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네. 그 말은 뭐냐면 8월 달에 이미 재무발 유동성이 엄청나게 고비됐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가잉하게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반대국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차트 보시면 이 장기 채권 순발행량은 늘어나고 단기 채권 순발행은 축소되면서 시중 유동성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9월 달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9월 달은 이 유동성 축소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경기 침체에 대한 그 부담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상황이 더 과도하게 된다면 유동성 축소 현상은 더 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9월 달의 조정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9월 말까지는 유동성 현황을 봤을 때 조금은 주의하고 네.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문장주 대표님과의 대화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9월 5일 목요일입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시장 시작으로 해서 우리 시장, 아시아 시장, 유럽 시장 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표 보죠. 다우, 나스닥, S&P 1%, 3%, 2%, 코스피, 코스닥 3%대, 일본, 대만 4% 넘게, 홍콩 1% 정도. 그다음에 저녁에 열린, 오후에 열린 영국, 프랑스, 독일 다 1% 미만이긴 합니다만 다 파란색이죠. 다 떨어졌습니다. 한 달 전 상황과 비슷한 흐름이 어제 좀 나타났죠.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워낙 9% 넘게 떨어지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들 주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엔비디아 9%, 브로드컴 6%, 퀄컴 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7%. 그러니 반도체 관련주들 다 크게 떨어졌다. 그런 거죠. 한국은 어제 삼성전자 3%, 하이닉스 8%, 한미반도체 7%. 좀 전에 이제 밑에 스크롤에 나갔습니다만 오늘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하이닉스는 3% 정도 반등을 일단 다행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을 보면 특히나 더 심하죠. 도쿄일렉트론, 대표적인 일본 이제 장비 업체 8% 넘게, 어드밴스트 테스트 업체입니다. 7% 넘게, 디스코 또 이제 테스트 업체 중에 하나죠. 이 소우라고 해서 이제 웨이퍼 절삭하는 이 회사 1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대만 TSMC 그나마 선방했다고 해도 5% 넘게 떨어질 정도로 반도체 관련들 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떨어진 모습입니다. 9월 4일 어제 모습은 한 달 전 8월 5일 날 아시아 시장 모습과 대단히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 코스피 8%, 코스닥 11% 넘게 정말 폭락을 했죠. 그때 일본 니케이 지수는 깜짝 놀라게 12%나 정말 추락을 했고 대만 가권 지수도 8%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12% 넘게 떨어지고 하니까 그때 BOJ에서 부총재가 나와서 이제 금리 인상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시장에서 받는 충격이라는 거는 굉장히 컸고 이렇게 또 많이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엔캐리 트레이 자금, 청산 이런 부분들 그때 많이 작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수 하락뿐만 아니라 이제 지수 하락의 이유였도 한번 공통점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8월 초 급락때 미국 경기 위축 우려, AI 수익 둔화 우려, NK 트레이드 청산 우려 이 세 가지 우려가 컸었는데 그때도 ISM 제조업 지수 하락한 거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경기 위축 관련돼서는 영향을 미쳤고요. 어제 9월 4일 같은 경우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NK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만 그렇게까지 크게 나오지 않았을 뿐 경기 위축 우려,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ISM 제조업 지수가 좋지 않았다라는 게 촉발제가 됐고요. AI 수익 둔화 우려, 특히 AI 수익 둔화 우려와 관련해서는 엔비디아의 이 성장률, 이 성장 폭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부각이 됐었던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또 들어가 보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황을 보면 공통점을 살펴보면 뭐냐면 펀더멘탈은 변화가 없습니다. 펀더멘탈이 변화가 없는데도 이렇게 시장에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결국 미스터 마켓, 이 시장은 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냐. 펀더멘탈이 공고한데도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까? 사실 이유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고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유를 명확하게 알면 엔비디아가 펀더멘탈까지 나빠졌으면 에이 그럼 파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더 혼란스럽고 뭔가 답답하고 이런 상황이 좀 되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스터 마켓 즉 시장이 주는 교훈은 결국은 뭘까? 결국 지금 이렇게 반도체 중심으로 가격이 특별히 더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비싸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평가,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우리가 확인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퍼지 않습니까? 그래서 퍼를 가지고 주요 지수 종목들 상황을 살펴보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나스닥이 41배 넘고요. S&P 500도 27배가 넘고요. 엔비디아는 50배 가까이 되죠. 삼성전자 17배, SK하이닉스 45배나 됩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의 이 퍼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높냐 낮냐에 대한 부분은 과거 평균치를 가지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 5배 정도가 최근 10년의 평균이고 S&P 500은 20배 정도입니다. 20배에서 21배 사이 정도가 보통 평균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높은 거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번에 주가가 떨어져서 49배, 50배 언더로 내려왔지만 사실은 한차 엔비디아 주가 잘 나갈 때 장중에 6월 말에 140불까지 찍은 적이 있으니까 그때 기준으로 따지면 70배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높았던 게 지금 떨어져도 역시 여전히 높다라는 거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본다면 국내는 보통 한 10배에서 11배 정도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한 4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좀 떨어졌죠. 그런 거에 비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국내 평균 코스피 지수의 평균 퍼보다는 훨씬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 게 이제 반론이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런 거죠. 성장주에서 이 퍼라는 거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둘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성장주라는 게 이제 시클리컬한 측면도 물론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가격 수익 내는 것보다도 향후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프리미엄을 이제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높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좀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이게 정말 비싼 거냐에 대한 부분을 평가할 수 있을 때는 결국 펀더멘탈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회사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들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뭐 그냥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시간 관계상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나오는데 24년까지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거 보이면서 25년도에 더 올라갑니다. 결국 뭐냐면 엔비디아의 펀더멘탈에 대한 어떤 우려는 사실은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실적은 좋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뭐 200%씩 전분기 대비 이렇게 성장하던 게 줄어들었을 뿐이라는 거죠. 삼성전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때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넘으면서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었죠. 사실 그 이후에 주가가 그렇게까지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다. 주가가 그거를 따라가지 않을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 좀 보죠.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추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는 폭이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장난 아니죠. 영업이익이 뭐 정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분기 때 5조 원 넘게 올라왔던 것도 그렇고 3분기에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의 지금 가장 큰 수익성을 높이는 그런 상품이 HBM인데 HBM이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더 많이 팔릴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컨센서스도 전혀 이견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펀더멘탈이 양호하고요. AI라는 이 기술이 결국은 언젠가는 대중화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가는 과정에 우리가 2000년도 초반에 닷컴 버블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안착하는 시점까지는 절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게 불가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AI가 정말 완전히 대중화돼서 우리가 인터넷을 지금 쉽게 쓸 수 있듯이 AI 기술이 적용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기차가 대중화가 되기 전에 지금 캐즘에 걸려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스터 마켓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 지금 반도체나 AI 관련주를 중심으로 좀 비싸다는 인식이 여전히 높다라는 거고 결국 그거를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지수의 하락, 주가의 하락으로 지수보다 더 많이 주가가 떨어진 쪽으로 표현이 되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이런 당연히 가야 될 길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주가가 막 싸다고 볼 수는 분명히 아니지만 결국은 이쪽에 대한 AI라든가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거둘 때는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오후장도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